1521년 늦가을 한 노파가 산을 오릅니다. 82살. 가파른 산길에 발이 자주 미끄러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. 그녀는 이 산을 64해 동안 매일 올라왔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. 산 정상에 닿자 그녀는 동쪽을 바라봅니다. 그 방향에 그녀의 남편이 묻혀 있습니다. 64해 전 17에 죽은 남편입니다. 그녀의 이름은 송씨. 조선의 여섯 번째 임금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였습니다. 그동안 그녀를 패비로 만든 자도 그자의 아들도 손자도 그녀를 짓밟았던 모든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녀만 살아남았습니다.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남아 모두를 묻을 수 있었을까요? 이야기는 14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14살 송씨가 1살 위 단종과 가래를 올린 해입니다. 본가는 여산 송씨, 아버지는 열양부원군 송현수, 일찍 어머니 현덕광후를 잃고 시할머니 소원왕후마저 이미 세상에 없던 외로운 단종에게 송씨는 처음으로 생긴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. 두 아이는 같은 궁궐 안에서 매일 마주보며 처음으로 자기 편이 한 사람 생겼다고 믿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두 아이의 시간은 짧았습니다. 단 한 해 5달, 1455년 윤유월,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상왕이 됩니다. 17살 임금이 스스로 옥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강요였습니다. 송씨는 의덕대비라는 이름을 얻지만 이름뿐이었습니다. 두 사람이 머무르는 궁은 사람도 등불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. 그리고 1457년 단 넉 달 사이에 송씨는 5번 신분이 떨어집니다. 왕비에서 왕대비, 왕대비에서 군부인, 군부인에서 서인, 서인에서 관비, 곧 노비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줄에 쓸 수 있을 만큼 빠른 추락이었습니다. 조선 역사상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진폭이었습니다. 이별은 영도교 위에서 왔습니다. 1457년 윤유월, 단종이 영월 청령포로 유배 가는 날, 청계천 한복판의 작은 다리 위에서 송씨는 남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습니다. 이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. 단종은 17, 송씨는 18.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두 어린 부부의 마지막 작별을 지켜보았다고 전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후일 이 다리를 영영 건너간 다리, 영도교라 부르게 됩니다. 그해 10월 단종은 영월 관풍헌에서 사사됩니다. 17살이었습니다. 같은 무렵 송 씨의 친정아버지 송현수도 처형됩니다. 송 씨에게는 단종도 부모도 돌아갈 친정조차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.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동대문 밖에 닿던 날, 송 씨가 통곡하니 인근 백성들이 함께 울었다고 야사는 전합니다. 사사 직후 한명회의 사위였던 신숙주가 청을 올립니다. 송 씨를 자기 집 종으로 내려달라는 청이었습니다. 한나라의 국모를 자기 집 부엌대기로 삼겠다는 청? 그 잔인함에는 세조마저 잠시 멈칫했습니다. 결국 그 청은 거두어졌습니다. 대신 송 씨는 동대문 밖 정업원이라는 작은 비군이 절로 보내집니다. 머리를 깎고 먹물 들인 옷을 입고 허경이라는 법명으로 한 사람의 비구니가 됩니다.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자리에서 그녀는 끝내 단 한 가지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. 자신이 단종의 부인이라는 사실, 그것 하나입니다. 정업원에서의 삶은 길었습니다. 64해. 단종과 함께한 시간에 46회에 이르는 시간이었습니다. 세조는 죄책감이 있었던 듯 식량과 집을 보내려 합니다. 송 씨는 받지 않습니다.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 자줏빛 옷감을 물들이는 일을 시작합니다. 자주색은 한과 슬픔의 색 동시에 왕족의 색이었습니다. 그녀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염색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매일 손끝으로 물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. 정업원 옆 시내에서 옷감을 헹구면 시내가 자줏빛으로 흘렀습니다. 사람들은 그 시내를 자지동천이라 불렀습니다. 자줏빛 풀이 자란다는 시내. 지금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매일 정업원 뒷산에 올랐습니다. 산 정상에서 동쪽, 영월의 단종릉 방향을 바라봤습니다. 후일 영조 임금이 그 산에 친히 동망봉이라는 이름을 새깁니다.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. 한 여인이 64해 동안 한 방향만 보고 살았다는 사실을 임금조차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.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동대문 밖 새벽 시장입니다. 송 씨가 물들인 자줏빛 옷감을 팔아야 했지만
비군이 신분으로 직접 시장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. 그러자 동네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. 시녀 셋이 옷감을 들고 나가면 인근의 안악들이 일부러 그 자리에서만 거래를 했습니다. 옷감 하나를 사면서 두 배의 값을 치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. 남자는 들이지 않았습니다. 누구의 명령도 없는 자생적인 금남의 새벽 시장이었습니다.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 100명의 여인이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. 권력도, 글도, 신분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끼리 만든 시장, 조선판 여성연대였습니다. 이 시장이 후에 동대문 시장의 모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. 오늘날 새벽 동대문에 빛나는 수천 개의 등불은 어쩌면 그 시절 한 비구니에 자줏빛 옷감을 사주던 그 여인들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. 정업원 담장 넘어 세상에서 그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것도 정확한 순서대로 단종이 사사되기 단 한 달 전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. 건강했던 청년이 며칠 앓다 떠난 것입니다.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. 단종이 죽기도 전에 천벌이 시작됐다고. 의경세자의 자리는 동생에게 넘어가고 그 자리에서 또 비극이 시작됩니다. 그로부터 11년 뒤인 1468년 세조의 등에 종기가 퍼집니다. 처음에는 작은 부스럼이었으나 곧 온몸으로 번지며 피고름이 흘렀습니다. 세조는 자기 살이 자기를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 52살에 숨을 거둡니다. 단종을 죽인 그 손이 결국 자기 살로 썩어 들어간 것입니다. 죽기 직전 세조가 정의왕후에게 정순왕 후만큼은 어떻게든 굶기지 말라 일렀다는 야사도 전합니다. 죄책감이 그를 마지막까지 따라다닌 것입니다. 그 다음 해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이 즉위 단 14달 만에 19살로 죽습니다. 한 임금이 단 1년을 채우지 못한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. 다시 25년 뒤 예종의 조카 성종도 세상을 뜨고 그 아들 연산군이 폭주합니다. 세조의 직계가 한 세대씩 약속이라도 한 듯이 끊겨갑니다. 그리고 1504년 송씨의 나이 64, 그녀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광경이 있습니다. 연산군이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. 단종을 사사하는 데 앞장섰던 한명회의 백골이 꺼내져 머리가 부서졌습니다. 부관참시, 죽은 자의 시신을 다시 한번 처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. 송 씨는 정업원 담장 안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. 두 손을 모았는지 가만히 천장을 보았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. 다만 그녀는 그날도 동망봉에 올랐을 것입니다. 송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칼을 든 적도 누구를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.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. 매일 산에 오르고 매일 자줏빛을 물들이고 매일 동쪽을 바라봤을 뿐입니다. 그런데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를 죽이려 한 모든 자가 먼저 죽었습니다.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가장 긴 응징이었습니다. 1521년 6월 넷째 날, 송 씨는 82살로 눈을 감습니다. 단종이 세상을 뜬 지 64해 만이었습니다. 시댁 왕실이 거두지 못해 신우이 경혜공주의 시댁 묘역에 객사처럼 묻힙니다. 그리고 177해가 흘러 숙종 임금이 단종과 정순왕후를 함께 보게 합니다. 송 씨의 능은 사릉, 그리워하는 능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. 사릉은 지금도 영월 쪽 서북을 향해 누워 있다고 전합니다. 죽어서도 한 방향만 보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깁니다. 그녀의 64해는 박물관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. 서울 종로 한복판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. 종로구 숭인동의 정업원국이 비석, 그 위로 보이는 동망봉 근린공원, 창신동의 자지동천 표석, 그리고 종로 여섯가, 매일 새벽 인파가 몰리는 동대문 시장. 그 시장의 첫 좌판은 한 여인을 살리려고 모인 여인들의 좌판이었습니다. 오늘 종로를 걷는 당신은 그녀의 64해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